장례식 나팔 소리가 막 끝난 깃발이 드리워진 무대 앞에서 흩어지는 군중 가운데 마른 사람 한 명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는 낡은 코트와 진흙투성이 샌들을 신은 노인일 뿐이었다. 하지만 불과 몇 분 전 그는 생방송에서 젊은 대통령을 말문이 막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주머니에서 녹슨 금속 카드를 꺼냈을 때 현대 군사 시스템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 카드는 한때 내부 전설 속에서만 존재했던 부대, 즉 고스트 스쿼드의 상징이었습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계급도 없는 군인이 있는데 장군들이 격려하려고 일어서는 것을 본다면 고개를 숙이십시오. 당신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팔아넘긴 사람들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오늘 다시 돌아왔을까? 잿빛 구름으로 덮인 우울한 하늘을 배경으로 30년 전 대전에서 전사한 군인들을 추모하는 권위 있는 국가 추모식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인 자유광장 앞에서 국기가 무겁게 펄럭였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대통령, 국회의장, 국방부 장관, 전직 군 장성 등 고위 인사들이 차례로 헌화하고 추모하는 단상에 모든 시선이 집중됐다. 명예 경비대는 경례 자세를 취했고 군용북에 느린 박자가 울려 퍼져 모든 속삭임을 억누르는 깊은 소리가 났다. 바로 그때 낡은 코트를 입고 어깨에 낡은 청아방을 메고 있는 회색 머리의 노인이 천천히 2차 보안 게이트를 걸어 들어오자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의심과 당혹감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런 엄숙한 장례식에 마치 이름 없는 늙은 거지처럼 참석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젊은 의전 장교가 흰 장갑을 고쳐 끼고 곧장 앞으로 나서서 노인을 막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죄송합니다. 여기는 VIP 구역입니다. 초대장이 없으신 분은 즉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노인은 멈춰서서 흐릿하지만 깊은 눈으로 젊은 장교를 올려다 보았다. 그는 아무 설명도 없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서서 떠났다. 그의 태도는 너무 차분해서 몇몇 경비원이 눈살을 찌푸렸다. 그 순간 멀리서 들려오는 예식 오케스트라의 소음 속에서 가장 높은 줄에서 차가운 시선이 번쩍이는 것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노련한 참전 용사들 사이에 앉아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는 갑자기 일어나서 명예의 자리에서 일어나 보안 펜스 쪽으로 빠르게 걸어가면서 보안 요원들을 모두 놀라게 했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갑자기 울려 퍼지며 다른 모든 소리가 멈췄다. 잠깐만요. 저 사람 대체 누가 그를 밖에 그렇게 세워둔 걸까요? 재단 전체가 깜짝 놀랐다. 젊은 장교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기도 전에 대통령은 재빨리 걸어가서 몸을 굽혀 노인의 마른 팔을 부드럽게 붙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존경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해 내 목숨을 구한 그 사람은 지금 그의 동지들이 기념되는 바로 그 장소에 초대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놀란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달아빠진 어깨 셔츠를 입은 은발의 남자에게로 향했다. 속삭임은 점차 퍼져나가며 차가운 바람에 섞여들었다. 그는 누구인가? 그는 정말로 98고지 작전에 참여했던 사람인가?
그는 전설 속의 중부 베트남의 유령인가? 시간의 먼지 속에 묻혀있던 기억이 갑자기 깨어났습니다. 그 노련한 참전 용사, 바로 은퇴한 한경철 대령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는 군에서 침묵의 전사라는 별명을 얻은 가장 신비로운 지휘관 중 한 명입니다. 30년 전 역사적인 전투에서 그는 수백 명의 군인의 목숨을 구한 소규모 특수부대를 이끌었는데 그 중에는 현재 대통령인 젊은 장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 그는 갑자기 정치 생활에서 물러나 가난한 시골에서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채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정상적인 모습에 온 나라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노인을 명예의 줄로 인도하는 순간 모든 카메라 렌즈가 즉시 그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이전에는 경멸스럽게 고개를 저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젊은 장교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고 얼굴이 창백해지며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박수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지만 방금 밝혀진 진실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거의 쫓아냈던 그 남자는 희생정신의 살아있는 상징이었고 오늘날 깃발 아래 서 있는 젊은 세대는 여전히 그에게 감사해야 할 빚이 있습니다. 멀리서 한 노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큰 화면을 바라보며 마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드디어 그는 더 이상 숨지 않고 추모 예배에 들어섰구나. 그리고 그 이야기는 방금 시작되었다. 그를 주목받지 못하게 만든 사람은 누구였을까? 과거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리고 이러한 감동적인 회귀는 어둠 속에서 영웅을 잊은 국가의 양심에 경종을 울리는 일이 될 것인가? 세계에 엄숙한 불꽃놀이가 터지며 행사의 가장 엄숙한 순간을 알렸습니다. 한경철 씨는 전직 장군들과 함께 명예열에 앉도록 초대되었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그의 흰 머리카락을 사납게 날렸지만 심연처럼 깊은 그의 눈은 여전히 제단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제단에는 사람들이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경철 선생이라는 이름은 지난 몇 년간 추모식에서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자신이 자신을 잊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 익명성은 거부당했습니다. 30년 전의 빚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유일한 사람, 현 대통령에 의해서였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분위기가 가라앉았습니다. 그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옆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백발의 노신부 기자가 천천히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한 선생님, 1994년 장산 계곡 구조작전 당시 레이펑 대대를 지휘하셨던 분이신가요? 노인은 고개를 살짝 들어 올렸고 그의 눈은 살짝 가늘어졌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고 져지도 않았다. 그는 옆구리에 찬 청가방을 천천히 열어 희미하게 수놓은 작고 낡은 갈색 손수건을 꺼냈다. 장산, 1994.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살아남아라. 군중은 숨을 참았다. 이것이 A1 특수팀에 있었던 사람들의 내부 슬로건입니다. 국가 기록이 봉인되어 유출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생애 처음으로 많은 사람이 극비 파일 속에만 존재하는 인물이 가난한 노인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미디어 폭발. 대통령이 노인을 직접 맞이하는 순간의 영상은 모든 뉴스 채널에서 반복적으로 재생되었습니다. 하지만 칭찬과 감사의 물결 속에서도 이런 의문이 뒤에서 생겨났다. 한경철 같은 사람이
왜 그토록 은둔 생활을 했을까? 그를 군 생활에서 사라지게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참석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국방부 지하의 작은 회의실에서 이성조 대령, 현재 군사기록관리청장은 프로젝션 보드 앞에 서서 오래되고 변색된 사진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젊은 군인들의 무리 가운데는 익숙한 얼굴이 있었다. 날카로운 눈과 걱정으로 늘 찡그린 높은 이마를 가진 젊은 한경철이었다. 우리는 손에 보석을 쥐고 있었는데 그를 아무 말 없이 사라지게 놔두었군요. 이 씨는 씁쓸한 어조로 말했다. 이제 그는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고 싶어 했던 진실을 가지고 말이죠. 같은 시각 수도 외곽의 한적한 버스 정류장에서는 낮게 걸친 야구 모자를 쓴 중년 남성이 오래된 헤드폰으로 라디오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나운서가 한경철의 이름을 언급하자 그의 손이 살짝 쥐어지고 눈시울이 무거워졌다. 이 사람, 김도환은 전직 군 정보장교로 레이펑 팀의 실종 사건을 직접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 사람이 지금 왜 나타났지? 김 씨는 중얼거렸다. 그의 얼굴은 주름져 있었지만 날카로웠다. 끝나지 않는 전투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같았다. 한 씨가 은둔 생활을 했던 외딴 시골 마을에서 옛 이웃 유 씨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혼자 살면서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 번은 그가 정원에 철제 괴짝을 묶고 매일 밤 거기 서서 향을 피우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물었더니 그는 평화롭게 살려면 땅속에 남겨두어야 할 것들이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흩어진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레이펑 부대의 마지막 날에는 말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한 씨는 수십 년 동안 그것을 조용히 간직해 왔습니다. 밤이 온다. 한 씨는 대통령의 특별 명령으로 임시로 머물고 있는 호텔 방에서 거울 앞에 서서 퇴색된 재킷을 천천히 벗었다. 그의 등에는 마치 사람의 삶을 나타낸 전장지도처럼 길고 엇갈린 흉터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앞에 오래된 나무 상자를 놓았다. 그가 그것을 열었을 때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두 동지 사이에 서 있었는데 한 명은 지난 전투에서 죽었고 다른 한 명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제야 밝혀야 할 때가 된 거 아니냐, 민재야? 그는 부드럽게 중얼거렸다. 사진에는 세 사람이 나와 있는데 그중 한 명은 현재 참모차장으로 재직 중인 삼성 장군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밝혀진다면 그것을 숨기기 위해 그토록 노력해온 사람들도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한해 귀환은 단순히 시상식에 깜짝 등장한 것이 아니라 명예, 희생, 배신이 드러나기를 기다리는 피비린내 나는 과거에 대한 일련의 폭로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는 4년 전에 군사 지하실 규정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왜 특수부대원들조차 그가 지나가는 것을 막지 못했을까? 장례위원회 위원이 두려움에 떨며 속삭였다. 그는 누더기 옷을 입은 노인이 국가적 중요 인사들이 드나드는 길을 차분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모든 것은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낡은 천모자가 살짝 기울어지면서 한때는 두려움 없이 불타는 전장을 똑바로 바라보던 그의 눈이 가려진 순간부터 밝은 햇살이 국립기념물 앞 광장을 뒤덮었습니다. 어디서나 깔끔한 제복, 반짝이는 베이지,
빛나는 군인 계급장이 햇빛에 반사되어 마치 국가의 위엄과 규율을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엄숙한 공간 한가운데에서 퇴색된 옷과 다른 슬리퍼를 신은 노인이 천천히 어딘가 길을 잃은 듯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처음에는 경외감으로, 그 다음에는 경멸하는 표정으로 돌아보았다. 의식 경비대 소속의 젊은 군인이 눈살을 찌푸리며 다가왔다. 선생님, 여기는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울타리 밖에 서 계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그의 눈빛은 분명히 불쾌함을 보여주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군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표정에는 그 청년이 잠시 멈추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훈련받은 대로 엄하게 말했다. 선생님, 만약 떠나지 않으시면 저는 상관에게 보고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노인은 군인 옆을 조심조심 걸어갔다. 공격적이거나 반항적인 태도는 아니었지만 모든 사람을 가만히 서 있게 만드는 차분한 태도로. 군인은 그를 막으려고 손을 들려고 했지만 그의 손목은 갑자기 무언가에 의해 붙잡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힘이 아니라 막연하고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노인은 경계 울타리를 지나 중앙의 의식장소로 이어지는 계단을 향해 곧장 걸어갔다. 그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급 보안 요원이 무정의를 들고 긴급 보고를 했습니다. 2분 안에 대령 3명이 나타났습니다. 중령 계급의 중년 남성이 걸어와서 그의 눈은 노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경멸심을 드러냈다. 당신은 누구죠? 왜 중요한 구역에 들어가시는 겁니까? 그는 조바심이 난 목소리로 물었다. 노인은 대답하지 않고 작은 금속 카드만 꺼냈다. 낡고 바랜 카드였지만 중령은 카드에 새겨진 숫자를 보자 표정이 즉시 바뀌었다. 코드 01711. 그는 중얼거렸다. 이것은 일반적인 신분증이 아닙니다. 이는 국가 방위 시스템에 대한 최고 비밀 접근 권한이 있는 소수의 사람에게만 부여되는 특별 코드입니다. 하지만 가장 믿기 어려운 것은 이 카드가 파일에서 30년 전에 은퇴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고 더 이상 어떤 정부기관에서도 일하지 않는 사람의 것이라는 점입니다. 중령은 휴대전화를 꺼내 즉시 사령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약해졌고 떨림이 섞여 있었다. 선생님, 그렇습니다. 그 사람입니다.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동시에 보안 카메라가 노인의 얼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얼굴은 수년 동안 국방전략부 본부에 액자로 걸려 있었습니다. 모든 보고서는 정보기관에 전달되었고 그 사실이 빠르게 확인되었습니다. 그 노인은 냉전시대의 최고 사령관이었던 권진석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해안해방작전을 지휘했고 1987년 폭발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갑자기 의식장 전체가 얼어붙은 듯했다. 그의 진짜 정체를 아는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서로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본다. 몇몇 기자들이 카메라를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념관으로 곧장 걸어가서 흰 꽃을 놓았습니다. 노인의 손은 살짝 떨렸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마치 수천 명의 동지들의 영혼이 옆에 서서 조용하고 불멸하는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호화로운 차량 행렬이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별다른 의식도 없이 수행원도 없이요. 그는 혼자서 조용히 노인에게 다가가서 깊이 절했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화리 광장 전체를 흔들었다. 대통령의 인사는 광장의 호흡을 멈추게 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원래 시끄러웠던 군중은 즉시 조용해졌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키 큰 남자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검은색 민간 제복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국가 원수의 위엄이 풍겼습니다. 아무런 소개도 없이 모두가 알아보았다. 그는 현직 대통령이었다. 그는 항상 강인한 용기로 유명했고 어떤 힘에도 굴복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는 누더기를 걸친 노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약간 회색빛 머리카락과 떨리는 손을 가지고 있었고 수십 년 전의 부상으로 다리를 절뚝거리고 있었다. 권진석 씨는 고개를 들었다. 그 표정에는 놀라움이나 오만함이 없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 아주 미미하지만 수십 년간의 역사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노인의 손을 잡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를 VIP 구역으로 안내했다. 처음에 그는 그곳에서 멈춰 섰다. 누구의 명령도 없이 인간의 장벽은 자동으로 길을 갈라놓았는데 이는 국가적 의식에서는 전례가 없는 명예의 표시였다. 멀리서 전직 장군들과 여러 차례 국방장관을 지낸 사람들, 심지어 앞좌석에 앉아있던 몇몇 젊은 지휘관들까지도 권 씨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모두 일어섰다. 그중 한 사람, 한때 살아있는 전설로 불렸던 하민철 장군이 앞으로 나서서 모자를 벗고 손을 들어 군인식 경례를 했습니다. 그는 말할 때 눈시울이 붉어졌다. 우리는 당신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은 그저 조용히 나라를 지켜보고 있었을 뿐이군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많은 사람을 울렸습니다. 그를 막았던 경찰관을 포함한 젊은 사람들은 이제 옆으로 서서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군인은 압박감 때문이 아니라 전례 없는 수치심이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며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는 방금 모욕한 남자가 17년 전 그 부대의 구조 임무를 이끈 지휘관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 임무에서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권 씨는 꽃을 바치고 전사한 동지들에게 절을 한 뒤 대통령 옆 명예석에 앉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이 자리는 보통 현충일에 가장 특별한 사람이 앉는 자리입니다. 구경텔, 레비전 카메라는 곧바로 생중계를 시작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일련의 해시태그가 엄청난 속도로 퍼졌습니다. 바 영웅이 돌아온다. 밤 역사를 위해 인사한다. 밤 누더기를 입었다. 고 해선욱 운가를 얕보지 마세요. 국가기관이 중앙무대로 끌려 나오는 동안 대통령은 노인의 귀에 뭔가를 속삭였다. 아무도 제대로 듣지 못했지만 카메라맨은 그가 미소 짓는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군중이 결코 잊지 못할 조용한 미소였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그는 대통령 전용차에 타지 않았다. 그는 두 발로 걸어 예식장을 떠나 몇 권의 오래된 책과 몇 개의 퇴색한 군복 그리고 누렇게 변색된 봉투에 넣은 전쟁 사진을 들고 살던 옛 골목으로 돌아갔습니다. 기자들이 도착했을 때 그는 모든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옛 동지들에게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더 이상 그가 침묵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의회는 그에게 국가 명예훈장을 수여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장교 양성학교에서는 전술 역사 교육 과정에 그의 전기를 추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를 막았던 의식용 군인은 군 내부 통신망을 통해 자신의 실수를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인정한 사람으로 국립육군사관학교 안뜰에 있는 기념패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자고 제안한 사람이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승리를 쓴 무명용사. 그는 세상이 전혀 알지 못했던 작전을 지휘한 적이 있었나요? 대통령이 방금 밝힌 것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나라 자체가 잊은 한 사람에 보이지 않는 보호 아래 살아왔다는 뜻인가요? 대통령과 한 노인의 짧은 대화 녹음이 유출된 후 한 뉴스 앵커가 전국 뉴스룸에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녹음된 내용이 아니라 숨겨진 내용이었습니다. 이름 없는 작전, 4조각으로 찢어진 지도, 그리고 동아시아 평화의 필수적인 구출 작전이었습니다. 40년 전 태백산맥 깊숙한 곳,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비밀기지에는 안개바람이라는 특수작전사령부가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공식 문서에도 기록되지 않았고 모든 참가자는 영구적인 비밀 유지 계약에 서명해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 지휘권을 쥐고 있는 사람은 전쟁의 잔혹함을 온몸으로 목격한 듯한 눈을 가진 중년 장교 권진석 대령이었다. 당시 두 지역 간의 냉전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적의 특수부대가 동부 국경에 침투하여 탄도미사일과 전략에너지 분야의 주요 과학자 6명을 포로로 잡았는데 그 중에는 국가전자 차폐 시스템을 해독하는 공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조용히 전략사령관을 소집했지만 정보가 국제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장하면서 최단 시간 내에 구출 계획을 내놓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조용히 일어나서 칠판에 흰 분필로 그린 손으로 그린 지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서부 국경에서 방첩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친 권진석이었습니다. 그는 회의실 전체를 조용하게 만드는 단 한 문장을 말했습니다. 비행기도 필요 없고 언론의 지원도 필요 없습니다. 6명의 사람과 6일, 그리고 무제한적인 의사 결정권만 있으면 됩니다. 안개 작전은 조용히 시작되었다. 이름이 없는 벙커에서 석유 램프와 손으로 그린 지도의 불빛 아래서 훈련을 받는 6명의 특공대원들. 권 씨는 무전으로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그와 그의 부하들은 숲을 넘고 산을 오르고 적의 영토 깊숙이 7일 동안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침입했습니다. 작전 후 내부 메모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인질 모두 안전, 총격 없음, 시체 없음. 사람들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캠페인이 끝났을 때 그는 권력의 중심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영예를 거부하고 산기슭으로 철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유, 우리는 기억되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싸우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의도적으로 시스템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세대가 자라나면서 권진석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없게 되었다. 그가 추모 예배에 나타난 날까지 현재로 돌아와서 미디어의 폭풍 이후 대통령은 조용히 대통령궁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참석 초대는 5명뿐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오래된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리적 지도가 아니라 숨겨져 있던 역사적 기억을 나타낸 도표였습니다. 해당 지도에는 권진석이라는 이름이 이전에 공개되지 않았던
네 곳의 위치와 관련된 핵심 지점으로 나타납니다. 대통령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우리는 거의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의 진정한 수호자를 숨겨왔습니다. 이제 진실이 기록되지 않는다면 역사는 영원히 불완전할 것입니다. 그는 그 기간의 모든 군사작전에 관한 기록을 복원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했고,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권 씨에게 자신의 기억을 페이지마다 자세히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호송대가 그의 작은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문은 여전히 반쯤 열려 있었고 주전자는 여전히 난로 위에서 끓고 있었지만 그는 이미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래된 나무 테이블 위에는 손으로 쓴 메모 한 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오빠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살아있는 자들이 계속 글을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는 평화로운 날 떠나는 한 줄기 그림자일 뿐입니다. 권진석의 친필 편지가 공식 언론에 공개되자 온 나라가 숨을 죽였다. 그것은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서사시의 끝이었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국내외 언론은 대한민국 군사사를 파헤쳐 안개바람 작전에 대한 모든 단서를 추적했지만 이름 없는 사람의 파편과 희미한 그림자, 사진도 없고 훈장도 없는 채로 모두 멈췄다. 이는 권진석이라는 이름의 전설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권진석은 침묵의 희생, 규율, 그리고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인 봉사라는 이상을 상징하는 살아있는 인물입니다. 40여 년 전 공습 당시 자신이 구한 중이었던 대통령은 전례 없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명예를 주거나 메달을 수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감사합니다 라고 전하기 위해 특별한 국가적 감사의식을 거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은 그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전국 뉴스는 짧은 메시지를 내보냈습니다. 권 씨가 듣고 있다면 나라가 더 이상 등을 돌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사과와 온전한 기억을 빚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권 씨는 강원도 외곽을 달리는 시골버스 안에 조용히 앉아 손에는 낡은 청아방을 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안에는 정성껏 닦은 구두 한 켤레, 깔끔하게 접힌 군복 한 벌, 변색된 일기장 한 권만 들어있었다. 운전사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여전히 창문 가까이 자리를 주었다. 그가 농담조로 말했듯이 그 자리는 예전에 국경을 지키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자리였다. 그는 누구에게도 화를 내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기억되느냐 아니냐가 결코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기억은 잠들지 않는다는 거야. 한때 안개바람 작전이 수행되었던 태백산맥의 옛 기지에는 초기 군사 서버에 저장된 오래된 데이터를 검색하기 위해 특별 기술팀이 파견되었습니다. 시간의 먼지 속에서 그들은 완전히 해독되지 않은 파일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전의 마지막 밤에 녹음된 오디오 로그였습니다. 녹음된 소리 속에는 진석의 쉰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만약 우리가 실패한다면 아무도 우리가 누구인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공한다면 부디 우리의 이름이 역사의 진보를 가로막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승리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 평화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 하나하나가 마치 젊은 청중들의 마음을 꿰뚫는 바늘과 같았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사람들이 나라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손으로 쓴 글. 귀는 일시적인 운동이 아닌 집단적 각성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사의 의식은 이미 완벽하게 준비되었지만 아직 주인공이 부족할 때 중년 여성 한 명이 대통령궁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봉투와 흑백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사진 속 권 씨는 작은 나무 발코니에 앉아 안개 바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뒷면에는 손으로 쓴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억은 남기되 내 이상은 남기지 않기로 결심한 날. 그녀는 권 씨의 딸이며 현재 정도도에 살고 있습니다. 그는 오래된 집을 떠나 3일 전에 그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대통령에게 보내는 손으로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그날 제가 어깨에 업고 다녔던 그 소년이 자라서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자랑스럽지만 죄송하지만 행사에 참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가면 사람들이 저에게 관심을 기울일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들이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 즉 전사한 제 동지들, 돌아오지 못한 자식을 기다리던 어머니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합니다. 부디 그들에게 그 빛을 주소서. 대통령은 편지를 읽은 후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행사를 같은 날짜에 열도록 명령했지만 이름을 이름 없는 이들에게 바치는 헌사, 국가적 기억에는 그들의 그림자가 빠질 수 없기에로 바꾸었습니다. 이 행사는 서울중앙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깃발도 없고 오케스트라도 없고 신호탄도 없습니다. 전쟁의 기억을 하나하나 회상하는 늙은 군인들의 목소리와 흐릿한 사진이 나오는 큰 화면만 있을 뿐이다. 어둠 속에서 한 노인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을 꽉 잡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권 씨는 라디오 옆에 앉아 방송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울지 않았지만 그의 눈은 반짝였다. 그는 일어나서 낡은 유니폼을 입고 발코니로 나갔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며 바다의 향기와 안개, 그리고 그가 항상 마음속에 간직해온 옛날의 향기를 실어갔다. 쌀쌀한 아침이었고 국립추모식이 열리려고 하는 중앙광장으로 이어지는 돌계단은 짙은 안개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깃발은 반기까지 내려졌고 명예 경비대원들은 깊은 북소리에 맞춰 조용히 행진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군인들의 사진과 유물이 놓인 재단으로 향했다. 하지만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낡은 옷과 낡은 캔버스 신발을 신은 노인이 천천히 보안 통제 구역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피부는 검게 그을렸으며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노랗게 변색된 초대장을 내밀었다. 검사관은 카드를 살펴본 다음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를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의심이 깃들어 있었다. 주변에 있던 몇몇 사람들도 수근거리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눈은 불편함을 감출 수 없었다. 이곳은 군인 가족들을 위한 곳인데 왜 노숙자들을 들이는 거야? 비꼬는 듯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권 씨는 그저 고개를 살짝 숙일 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시선에 익숙해져 있었고 자신을 변호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오해되었습니다. 의전 담당자가 다가와 엄하게 물었다. 여기가 우선 구역인 줄 아십니까?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그는 초대장을 돌려주며 천천히 말했다. 초대받았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경찰관은 카드를 이리저리 뒤집으며 그의 눈빛은 의심에서 혼란으로 바뀌었다. 초대자의 이름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궁 국장 조직위원회. 다른 중요한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누군가가 휴대전화를 꺼내 그 장면을 녹화했습니다. 몇몇 기자는 엄숙한 의식과 누더기 옷을 입은 사람의 엉뚱한 존재 사이에 비정상적인 순간을 포착하고자 카메라를 노인에게 돌렸다. 중년 여성이 옆에 앉은 사람에게 속삭였다. 청소 직원들이 길을 잃었나 봐요. 논쟁이 격해지기 시작했을 때 독특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을 태운 차량 행렬이 도착했습니다. 군중이 헤어졌다. 검은색 장갑차에서 내린 대통령은 장례식 날을 위해 특별한 군복을 입고 군중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시선이 멈췄다. 순식간에 그의 얼굴은 엄숙함에서 충격으로 바뀌었다. 그는 잠시 말이 없더니 노인을 향해 빠르게 거의 달리듯이 걸어갔다. 모든 렌즈가 한꺼번에 돌아갔습니다. 대통령은 권 씨 앞에 멈춰 서서 깊이 절을 했습니다. 고개를 숙이자 청중석 전체가 조용해졌다. 대통령은 쉰 목소리로 권진석 씨, 밖에서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다. 마치 솟구치는 감정을 억누르려는 듯. 아무도 당신에게 나가라고 할 권리는 없어요. 이 사람을 먼저 초대해야 해요. 공기는 흥분으로 가득 찼다. 고위 장교들은 즉시 주의를 기울여 격리하는 사람도 있고 절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놀라움은 집단적 충격으로 이어졌습니다. 10분 전만 해도 냉소적인 눈빛과 비꼬는 말은 이제 그 말을 한 사람의 자존심을 찔러 찌를 칼로 찌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대통령은 조직자들을 향해 엄숙한 어조로 말했다. 이제 누구든 권 씨의 신분을 묻는 사람은 당신은 전장에서 저와 수십 명의 다른 군인들의 목숨을 구한 사람입니다. 라는 똑같은 대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만약 누구든 그것만으로는 VIP 구역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떠나셔도 됩니다. 조용한 박수갈채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환호가 아니라 오로지 겉모습만 보고 내린 판단에 대한 집단적 속죄입니다. 권 씨가 대통령의 안내로 직접 앞줄에 앉자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드러내거나 과시하지 않고 각 사람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에게 오늘 일어난 일은 승리도 아니고 정당화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늦은 정의의 한 조각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떠난 영혼들이 오랜 친구들을 처음 보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은 올바른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대통령이 권진석 씨를 직접 상석에 초대하자 연단의 분위기는 처음의 설렘과는 전혀 다르게 차분해졌습니다. 주변 관객들의 감탄과 혼란, 약간 당황한 표정은 마치 1000가지 말을 하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아무도 그것을 큰 소리로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권 씨는 조용히 앉아 수백 명의 전사자를 나타내는 사진에서 시선을 고정했다. 그와 함께 생사를 함께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그의 전우였고, 어떤 사람들은 그의 부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총격전에서 구출한 사람들이었다. 갑자기 전쟁 당시의 이미지가 강렬하고 억제할 수 없는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겠지만 그들 앞에 앉아있는 겸손하고 겸손해 보이는 노인이 한때 대봉고지에서의 전설적인 방역작전에서 최정예 21여단의 사령관이었다.
당시 한국군은 동부에서 거의 모든 병력을 잃었었다. 그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메달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대신하여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인 침묵이 흐른 후 사회자는 갑자기 대통령이 국민에게 개인적인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추모식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가 연단에 오르자마자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어 추모의 화환을 둘러싼 검은 리본을 날렸습니다. 대통령은 마이크를 잡고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연설하는 정치인의 목소리 같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거의 고백과도 같았습니다. 30년도 더 전, 제가 오만하고 생각 없는 젊은 중이었을 때 교과서 이론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투 계획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전투 경험이 풍부한 지휘관이 작성한 그 계획은 저와 제 분대원 41명을 구했습니다. 그 지휘관은 어떤 감사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제게 이렇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군인은 영웅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 살아남아야 한다. 그 사람이 오늘 여기 앉아 있습니다. 박수갈채에는 컸지만 크지는 않았고 느렸으며 박수갈채 하나하나가 맹세처럼 박자감 넘쳤다. 사회자는 대통령의 말씀을 이어가며 권진석 씨에게 사후 국민훈장 1급을 수여한다는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권진석 씨는 생전에 국민훈장을 받은 극소수의 사람 중 한 명입니다. 한 젊은 군인이 메달 액자를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는 똑바로 서 있었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건네주면서 부드럽게 말했다. 사령관님,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이것을 받아주세요. 그 당시에는 눈물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전국 언론은 대통령이 정중하게 절한 알려지지 않은 노인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빠르게 퍼졌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회에서 양심에 대한 깊은 성찰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몇 번이나 낡은 셔츠, 낡은 신발, 우울한 눈을 한 사람들을 보고 그들이 그저 평범한 노인일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학교에서는 권 씨의 이야기를 현대사 수업에 포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생 그룹이 그에게 손으로 쓴 편지를 보내 그들의 세대가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나라를 보호해 준 것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숨어 지내던 다른 제향군인들 중 일부는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강연이나 촛불 집회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권 씨는 텔레비전 초대를 수락하지 않았지만 회고록을 쓰기로 동의했습니다. 그 회고록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돌아오지 못한 동지들의 이름을 기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한 번도 잊혔다고 느낀 적이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제가 잃은 것 때문에 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것, 즉 자유, 안전, 그리고 감사함으로 저를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마포구 중심부의 옛 골목길,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방은 언제나처럼 조용했다. 권진석 씨는 추모 예배에서 훈장도 가져오지 않은 채 돌아왔고 자신의 이름이 큰 소리로 언급되는 뉴스를 보려고 TV도 켜지 않았다. 그는 낡은 모자를 옷장 구석에 녹슨 못에 꽂고 낡은 코트를 벗고 깨진 나무 테이블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퇴색된 푸른 잉크로 손으로 쓴 원고가 여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다음 페이지를 펼쳤다. 손은 약간 떨렸지만 돌격할 때 눈은 여전히 총검처럼 빛났다. 그는 글을 쓰기 전에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밖에서는 낡은 커튼 사이로 석양이 비스듬히 비치고 있었다. 1972년 오후 그의 부대가
포천고원에서 가장 큰 매복 공격을 받았을 때와 같은 빛이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1972년 4월 이름 없는 고개 3개를 넘고 나니 우리 병력은 32명으로 줄었습니다. 탄약도 부족했고 사탕 몇 개만 남았습니다. 그때 소대장 강준호 소위가 후퇴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퇴하면 후방지원부대 전체를 적에게 내주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고 싶다면 후퇴해라. 하지만 나는 이 6명과 함께 최후의 방어선을 지키겠다. 이야기는 페이지마다 계속되고 펜의 모든 획에 피와 땀이 스며든다. 독자는 상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발밑에서 땅이 흔들리는 소리, 폭탄 연기 속에서 숨쉬는 거친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다른 누구도 감히 내리지 못하는 결정을 내리는 지휘관의 차갑고 외로운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추억 속에는 각 군인의 이름이 생생하게 기억되어 있다. 계급이 아니라 숲속에서 서로를 부르던 별명으로 올빼미 눈의 용미, 왼손이 오른손보다 빨리 쏘는 철수, 잠꼬대 북방 사투리를 쓰는 상민, 특히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울던 중 밤에 반딧불이 불빛만을 이용해 혼자서 부상당한 소위를 가을에 실어 나른 뒤 아무도 막지 못하고 전선으로 돌아온 18세 신호병 한도윤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한도윤은 대피 후 발견되지 않은 인물이다. 그의 이름은 순교자 명단에도 전쟁포로 명단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 기록은 어떤 기념물에도 새겨지지 않았습니다. 권 씨는 글쓰기를 멈췄다. 그의 앞 창밖으로 어두운 하늘에 도시의 첫 불빛이 나타났다. 그는 일어나서 천천히 서랍을 열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캔버스로 덮인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편지 안에는 구겨진 편지 한 통뿐이었고 마지막 글자는 잉크로 번져 있었다. 사령관님, 제가 돌아오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를 잊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 편지에는 서명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진석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그는 편지를 접어서 원고에 넣었다. 오늘부터 그는 자신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말할 기회를 갖지 못한 모든 사람에게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신처럼 잊혀진 사람들. 서울의 다른 구석에서는 서민재라는 젊은 중위가 있었는데 그는 행사에서 그를 막는 실수를 저질렀고 방에 앉아 군사사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상관으로부터 자기 비판서를 쓰라는 지시를 받았고 수년 전 대봉 작전에 대한 전체 파일을 읽어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민재는 조사를 하던 중 권 JS 사령관이라는 이름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의 공적에 대한 공식 기록은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지만 수많은 비밀 보고서에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는 전직 대령의 일기에서 발췌한 한 줄을 읽다가 잠시 말을 멈췄다. 역사가 이름을 알리지 않아도 불멸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오중이 바로 그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민재는 생애 처음으로 한 구절을 두고 울음을 터뜨렸다. 밤이 되자 진석은 불을 끄고 원고를 접은 채 어둠 속에 앉았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동지들의 빛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권진석이 직접 쓴 원고는 밀봉된 단단한 봉투에 담겨 낯선 주소로 발송되었습니다. 바로 국가안보국 최고기밀문서보관소였사옵니다. 아무도 그가 가서 그것을 보내는 것을 보지 못했고 그 자신도
아무런 경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간직해 온 내용을 다른 누군가가 읽어야 할 때가 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사이 대통령궁에서는 별다른 일정 없이 긴급회의가 소집됐다. 화면에는 국립추모식의 보안 카메라 영상이 나오고 있었는데 의전 담당자가 노인에게 VIP 구역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하는 장면과 몇 분 후 대통령이 직접 나와 노인에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명예의 줄에 앉으라고 권하는 장면이었다. 설명이 없습니다. 하지만 조직위원회의 누구도 감히 의문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한 젊은 고문이 그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대통령은 오래된 서류에 손을 얹고 그의 얼굴은 엄숙했다. 지휘 차량이 포격을 받았을 때 제 몸을 감싸 안아준 사람이 바로 그였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저는 살아있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겁니다. 모든 것이 조용했다. 더 이상 누가 훈장을 받느냐가 아니라 권진석 같은 인물이 왜 40년 넘게 군 공식 기록에서 사라졌는지에 초점이 맞춰진 회의입니다. 동시에 기록 보관소에서는 노인의 원고가 분석실로 옮겨졌습니다. 전쟁 중 손으로 쓴 자료를 해독하는 전문가인 이효림이라는 젊은 직원은 무명산의 매복에 대한 내용을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에겐 서로에 대한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빛나는 눈은 적의 눈이 아니라 희망의 눈이었습니다. 비록 우리 중 3명만 살아남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대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종이 위에 손을 얹고 오래된 잉크의 떨림을 느낀 뒤 결심했습니다. 이 원고를 그저 창고에 보관해 둘 수는 없다는 것을요. 효림은 직접 그 내용을 전부 복사해서 국립방송에 한 부씩 보내면서 나라의 진정한 영웅이 필요하다면 그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는 한 줄의 메모를 남겼다. 3일 후 오후 9시. 뉴스에서는 추모 예배 영상과 진석이 원고를 낭독하는 음성을 컴퓨터로 생성한 발췌문을 특별 발췌본으로 공개했습니다. 우리에게 영광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왜 우리는 도망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부디 이렇게 대답해 주십시오. 우리 뒤에는 조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진석의 이름이 모든 주요 신문의 한 면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없는 영웅, 노병이 대통령과 국가의 명예를 구했다. 노인이 해고되었다. 아니면 잊혀진 지휘관인가. 작은 방에서 진석은 자신의 이름과 사진, 그리고 원고에 남아있던 동료들의 이름이 공개적으로 언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라디오를 켰고 아나운서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국립기념관에 추가된 항목 목록을 읽고 있었습니다. 한도윤의 이름도 그 이름 중에 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옛 군복을 입고 일어섰고 떨리는 손으로 그러나 단단히 단추를 채웠다. 오늘날 그는 더 이상 낡은 방에 조용히 앉아있지 않을 것이다. 이때 VIP 구역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했던 서민재 중위가 문 앞에 도착했다. 그의 손에는 대통령궁에서 전달된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공식 사과문과 무명용사들을 위한 추모식에 참석하라는 명예 초대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를 바라보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비난할 수 없습니다. 쓴맛이 없음. 내 말이 틀린 건 아니야. 다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을 뿐이야. 서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에는 처음으로 계급이 아닌 인격 때문에
존경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진석이 추모식에 나타난 것은 전설이 아니라 가장 조용한 삶을 사는 사람이 가장 깊은 울림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낡은 옷이나 낡은 모자를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의 뒤에서 결코 기록되지 않은 역사와 결코 돌려받지 못한 명예를 보았습니다. 그는 어디에 있나요? 아침 뉴스에서는 국립묘지에 꽃을 가져오는 사람부터 대통령 본인까지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졌습니다. 역사에 잊혀진 한 부분을 되살렸던 남자 진석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갑자기 사라졌다. 엄숙한 추모식이 거행된 지 나흘이 지났지만 진석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가 빌린 방은 아직도 닫혀 있었습니다. 여관 주인은 그가 다음 날 아침 일찍 작은 청아방 하나만 들고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방에는 여전히 그의 오래된 군복이 깔끔하게 걸려 있었고 미완성 원고 몇 개와 그의 옛 부대의 흑백 사진이 있었는데 사진 속 그의 얼굴은 누군가에 의해 잘려 나갔습니다. 잘린 사진은 국방부를 당혹스럽게 만든 첫 번째 단서였다. 대통령궁의 명령으로 특별조사팀이 구성되었는데 그들의 간단한 목표는 이 나라의 과거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꾼 노인을 찾는 것이었다. 하지만 더 자세히 조사할수록 진석의 배경 주변에는 안개층이 겹겹이 쌓여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군 기록, 이름 없음. 비밀 파일이지만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기록보관소에도 단 한 줄만 적혀 있다. 대봉 21 부대 전투지휘관. 비밀. 수사팀에서 특별 연락책 역할을 맡게 된 서민재 중위의 머릿속에 떠오른 의문은 진석이 단순한 군인 이상일까? 민재는 할아버지가 남긴 원고를 넘기며 단서를 찾으려 노력했다. 그는 서부 전초기지 임무에 대해 언급한 구절이 있는데 이는 군사 역사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인정된 적이 없는 작전입니다. 이에 따라 그의 부대는 적의 영토 깊숙이 침투하에 72시간 동안 보급 및 지휘 체계를 파괴한 뒤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철수해야 했습니다. 그는 원고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병색에 돌아오지 말라고 명령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며 미소 짓는 모습을 본 것도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최전선에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는 걸요. 몇 줄의 짧은 답변이었지만 조사팀 전체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권 씨는 한국전쟁 역사상 가장 중요한 비밀 작전 중 하나를 지휘한 적이 있었으나 정치적인 이유로 모든 정보가 공식 기록에서 삭제되었다는 뜻입니다. 분석가들이 밤낮으로 일하는 동안 언론도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석이 피곤해서 사라진 건가요?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을까? 그 무렵 경상도 남쪽의 작은 해안 마을에서는 이른 아침 생선시장 한가운데에 백발의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다시마 한 줌과 말린 생선을 사서 약간 북부 사투리로 말했는데 이런 사투리는 남북 양쪽에서 특수 임무를 수행한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사투리였다. 노점 주인이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나요? 그는 그저 미소를 지었다. 아무도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는 곳에서요. 그 마을에 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를 단지 반얀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노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바다를 바라보는 의자를 가져와 앉아 일출을 감상한 뒤 조용히 돌아온다.
어느 마을의 한 아이가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노인, 당신은 누구와 싸운 적이 있나요? 그는 여전히 지평선에 시선을 고정한 채 대답했다. 그는 시간과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졌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수색작전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언론도 없고 군대도 없었습니다. 그저 온 나라가 노인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자 사라진 노인을 찾기로 결심한 소규모 집단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서민재는 확실히 알고 있었다. 진석이 사라진 것은 두려움 때문이거나 영광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내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조사팀의 누구도 진짜 단서가 손으로 쓴 편지에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국방부나 대통령궁에도 보내지지 않았습니다. 수혜자는 지역 라디오 방송국의 젊은 리포터인 하재경 기자였는데 그는 추모 예배 직후 진석 씨를 인터뷰했었다. 갈색 봉투, 잉크펜으로 쓴 오래된 필체, 다른 누구도 감히 묻지 못한 것을 내게 물어본 그 소녀에게. 재경은 첫 줄을 읽으면서 몸을 떨었다. 이 편지를 받으시는 것은 제가 제자리로 돌아가기로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지난 60년간 제가 지켜온 진실을 이 나라로 돌려보낼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손으로 그린 지도와 전투기록, 사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즉시 조사팀에 인도되었습니다. 서민재 중위는 지도에 표시된 좌표가 북쪽 국경 근처의 숲임을 즉시 알아챘다. 아무도 감히 언급하지 못했던 대봉 20일 작전의 현장이었다. 특별 대응팀이 숲으로 파견되었고 그들은 이끼와 덩굴로 뒤덮인 오래되고 벙커 입구를 발견했습니다. 무거운 철문에는 3개의 교차된 검이 그려진 문양이 있는데 이는 현재는 사라진 특수부대의 상징입니다. 지하실 안에는 작고 단순한 방이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잠긴 철제 상자와 손으로 쓴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저와 제 형제들이 한 일은 역사책에 기록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이 나라가 여전히 건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철제 상자에는 오디오 테이프, 행군 지도, 비밀 일기, 특히 대봉 20일 병사 명단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한때 전투 중 실종자로 기록되었지만 실제로는 전역에서 죽어서 결코 알려지지 않은 영웅들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서민재는 명단을 꼭 움켜쥐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도 거기에 있습니다. 증거가 서울로 돌아오자 대통령은 직접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해 이를 평가했습니다. 이 문서는 진석이 대봉 21 작전의 전략사령관이라는 역할을 확인해 줄 뿐만 아니라 그의 부대가 2개의 사격선 사이에 갇힌 민간인 집단을 구했다는 사실도 보여줍니다. 그 중에는 나중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 윤태원 중위의 가족도 있었습니다. 네, 현 대통령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 12시간 만에 전국 뉴스가 되었습니다. 방송국들은 추모 예배 장면과 의정환이 진석을 꾸짖는 장면,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는 눈으로 그를 맞이하러 나왔을 때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짓는 모습을 동시에 재방송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이야기가 확인되자마자 진석 씨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강당이 아닌 국립묘지에서 그는 여전히 간소한 차림으로 대중버스를 타고 도착했고 흰 꽃다발과 오래된 천가방만 들고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그를 알아보고
누군가를 불러 데리러 오라고 했을 때 그는 그저 고개를 저었다. 저는 호의가 필요 없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저는 영광을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형제들에게 마침내 그들의 일이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을 보고하러 왔습니다. 그는 걸으며 무릎이 떨렸지만 자세는 여전히 똑바로 유지했다. 이미 그곳에 있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듣고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슬로건은 없습니다. 배너 이스트는 없음. 그저 잊혀진 국가의 조용한 박수갈채일 뿐이다. 그날 저녁 대통령과 군사위원회 사이에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전쟁사 기록보관소 시스템을 개편해야 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그리고 대봉 20일 기념비를 다시 지어야 합니다. 3개월 후 열린 입당식에서 진석은 모든 개인 등록 제한을 거절했다. 그는 단 한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제 부대에 속한 모든 병사의 이름은 합쳐서가 아니라 따로 새겨져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날 이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묘비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가 말해줄 것이다. 그리고 가끔은 가장 조용한 사람들이 가장 오래 지속되는 울림을 남기기도 합니다. 새벽녘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권진석 씨는 마치 살아있는 기념물처럼 꼼짝 않고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운명적인 국립추모식이 거행된 지 1년 후 서울 국립묘지는 완전히 변모했습니다. 중앙기념비 옆에는 새로운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단순하고 겸손하지만 가슴 뭉클한 대봉벽입니다. 이 벽에는 역사책에 기록된 적이 없는 37명의 군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이름은 계급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명한 장군들과 함께 놓이게 되었습니다. 진석은 별다른 소란 없이 매달 그곳을 찾는다. 그는 하얀 꽃을 가져왔고 때로는 작은 와인 한 병을 가져오기도 했으며 돌담 옆 오래된 소나무 그늘 아래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을 사령관의 코너라고 부릅니다. 명판도 없고 울타리도 없지만 항상 경비가 서 있습니다. 어느 날 학생들이 묘지를 방문했을 때 한 아이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당신 자신의 동상을 세우고 싶지 않으세요? 그는 그저 미소를 지었다. 조각상은 사람들이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잊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국방부는 1년에 새롭게 기밀이 해제된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대봉 21 작전, 방첩 임무, 그리고 최전선 특공대 사령관이자 배틀라이프 4호의 코드명인 권진석의 진짜 정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는 인지를 구출하기 위해 3번이나 혼자서 국경을 넘었지만 모든 훈장 수여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결코 진짜 집이 없었습니다. 그는 값싼 임대방에서 살았고 길가 식당에서 식사했습니다. 이유,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제 눈앞에서 쓰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단 하루도 그들보다 더 높은 곳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젊은 장교들의 온 세대를 고개를 숙이게 했습니다. 대통령은 명예각성이라는 특별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이유나 계급 또는 단순히 선전에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역사에서 삭제된 군인의 모든 기록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 코디네이터는 소령이 된 서민재 씨가 맡았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진석에 떨리는 서명과 함께 다음과 같은 설명이 적힌 대봉전투 지도에 오래된 사본이 놓여 있었다. 역사는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적절한 인물과 적절한 이름이 필요할 뿐입니다. 진석은 91번째 생일에 모든 인터뷰, 파티, 생방송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감사 편지를 보낸 모든 학교 학생들에게 우편으로 짧은 메시지를 한 통 보냈습니다. 내 이름은 기억할 필요 없어. 왜 우리나라에 전쟁이 없는지 기억하고 서로 친절하게 지내면 돼. 3개월 후 어느 가을 아침, 진석은 대봉담 옆 오래된 소나무 아래 친숙한 나무 의자에 앉아 마지막 숨을 거두고 있는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손에 하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분했다. 그는 그 순간이 왔음을 알았고 떠날 올바른 장소를 선택한 것 같았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대통령과 전체 군 지휘부 그리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거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바람에 따라 퍼레이드도 생방송도 없었고 오직 베테랑이 연주하는 대나무 피리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악기는 팀이 마지막 임무를 위해 떠날 준비를 할 때 숲에서 휘파람으로 불던 바로 그 악기였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직함도 메달도 없고 오직 다음과 같이 새겨져 있을 뿐이다. 권진석 노병, 기억의 수호자. 1934년, 2025년. 나라가 위대한 것은 요새가 높기 때문이 아니라 밤에 조용히 앉아 눈에 띄지 않게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권진석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한국이 역사를 바라보는 방식, 책임, 감사의 방식에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결국 그는 누구도 자신을 영웅으로 기억해줄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 나라를 묵묵히 이끌어온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매일매일, 매순간 삶이 그렇습니다. 오늘은 알려지지 않은 이름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권진석의 이야기는 단순히 늙은 군인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잊혀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기념비도 없고 역사책도 없고 훈장도 없는 사람들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굳은 살이 박힌 손과 결코 배신하지 않는 마음으로 온 나라를 조용히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은 더 이상 다음과 같지 않습니다. 그는 누구예요?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잊혀지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매일 아침 당신이 만나는 학교 관리인은 어쩌면 한때 전사였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골목 입구에 있는 야채 장수는 예전에 일선 간호사였을지도 모른다. 아마도 가장 조용한 사람들도 우리가 생각해내지 못한 고통스러운 기억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기억하세요. 다음 세대에 그들의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역사란 일어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늦더라도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생겼을 때에만 감사는 정의로 바뀔 기회를 얻습니다. 다른 영웅이 입고 있는 옷 때문에 그저 옆에서 지켜보는 것을 허용하지 마세요. 당신도 다음 스토리텔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알겠는가? 어쩌면 그것이 이 나라를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만들지도 모른다.